어쨌든 봐요. 부모님이 가령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 스스로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서서히 제가 볼 때는 제 모습을 그걸 다 되돌쳐보면 이렇게 막 내다가 이게 이제 사고의 전환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되어가는데 내가 온전히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상대한테 비춰지면 뭐 그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도 저절로 알아서 자각돼서 표현해질 거고 그렇지, 그렇지. 자식들도 뭐 알아서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요. 기간 동안에는 저도 이제 생각이 아까처럼 뭐 애를 달아볼 때 부정적 생각이 또 이제 확 올라왔다가 또 바로 또 아니다. 그대로 파괴하지만 아직도 자,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과정의 경험이고. 네, 제 문제죠. 그래요. 이제 결국에는 남편이고 자식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내 자각을 나눠주려고 하면은 오히려 거부감만 더 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워져서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다르게 보인 스스로가 인식이 돼야 돼. 그리고 스스로 뭔가 엄마가 달라. 또는 마누라가 좀 달라. 그 뭔가 그런 인식이 있을 때 그쪽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먼저 물어봐야 돼. 그쪽에서 먼저 물어봐야 돼. 물어보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거부감만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어보기 전에 이야기하면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상으로 다 해석돼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이 귀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오히려 그 상으로 규정 해석된 거라면은 뭐 새로운 어떤 게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묻기 전에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거기서 뭔가 엄마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또는 엄마에게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발견됐을 때, 즉 자기가 뭔가 불편하고 뭔가 그런데 엄마가 뭔가 자유로워진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졌을 때, 즉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엄마에게 보였을 때,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묻겠지.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그때 이제 그 경험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전에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려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뭔가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부모님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봐요. 뭐든지 그렇다라고 규정된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유전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봐요. 제 형제들이 6남매예요. 6남매. 네? 아버지, 어머니 6남매예요. 근데 6남매의 체형이 다 달라. 나는 우리 형제들처럼 서로 안 닮은 형제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른 쪽을 보면. 근데 유전이라고 개성할 그런 건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싫은 거 하는 거는 뒤에 남편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시어머니 얘기하니까 그때 아직 말하는 거 몰랐지만 그런 거라지만 그런 걸 보면 뭐 이렇게 몸에 DNA가 어느 시점 되면 아무리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DNA에. 근데 요즘 더욱더 이 유전에서 DNA라는 것이 얼마나 이 부정확한 건지 사실이라는 것이 갈수록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DNA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요즘. 근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뭐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실체가 없으니 솔직히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상이 사실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에게는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현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잘못하면 미친 사람 취급당할 거고.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내한테는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걔한테 설명할 때는 실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이건 이래서 그런 건 네 잘못은 아니다. 뭐 어떻게 된 거다. 뭐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풀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괴로워하는 어쨌든 걔 문제니까. 자, 우선은 엄마의 문제. 즉, 엄마가 그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져야만 비로소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 그건 그렇죠. 엄마의 생각이나 자기 생각이나 생각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세상에서 수없이 경험되고 있어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하는 요소 중에 하나야. 응? 그런데 엄마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자각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하고도 벽을 쌓고 싶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유전이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자, 그래서 엄마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의 매임이 없는, 상으로 규정함이 없는 이 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얘기가 이렇게 유전적인 걸 얘기하면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그 중독성 유전자라는 게 따로 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한번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자, 우선 우리 형제들, 우리 큰 누나는 비쩍 말랐어. 둘째는 이래. 작은 누나는 이래. 저는 이래요. 그 남자 형제 저 밑에는 이래. 그런데 둘째는 나보다 머리통 하나 더 커. 응? 그 다음에 막내 여동생도 그렇게 살이 안 쪘어요. 근데 둘째 누나는, 제 바로 위에 누나는 살이 이만큼 쪘어. 응? 그 다음 제가 보기에는 생김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다 제각각이야. 키도 제각각. 몸에 그러니까 이 살찌고 마르고 하는 것도 제각각. 다 제각각이야. 성향도 제각각이야. 저는 술을 좋아했었고, 제 밑에 동생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그 밑에 동생은 뭐 술을 많이 안 먹고 조금 먹고, 다행히 담배는 다 안 피우고, 이 식성도 우리 큰 누나는 입이 자르고, 우리 작은 누나는 이러다시피 뭐든지 잘 먹고, 저는 이래도 뭐든지 잘 먹고, 밑에 동생은 또 입도 좀 자르고. 자,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그런 어떤 뭐 건강단체인지 의학단체인지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방송국에서 주관이 돼서 도대체 이 살찌고 살 안 찌고 이 어떤 근본 요인이 뭘까? 무슨 원인일까? 정말 유전이나 이런 걸까? 무슨 요인이 있는 걸까? 해서 이 사람들 표본을 뭐 얼마나 많은 표본을 했는지 모르지만 표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일상에 먹는 거와 살찌는 거, 일상을 갖다가 조사를 한 거야.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뭘 먹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24시간을. 그것은 내린 결론이 뭐냐?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살이 찌고 안 찌고 하는 것은 들어온 에너지와 소모된 에너지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들어온 어떤 열량보다 나가는 열량이 많은 사람은 살찔 수가 없고, 들어온 열량보다 나가는 열량이 적은 사람은 살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안 먹는데 살이 찐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어떤 뭔가가 섭취돼서 들어온 에너지 열량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나 이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들어온 어떤 열량을 내는 그 어떤 그런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칼로리로 하잖아. 들어온 어떤 칼로리와 소모되는 칼로리의 차이에 의해서 이 차이가 들어오는 게 많으면 살찌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말라가고, 들어오는 거와 마른 게 균형이 되면은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유지되는 거지. 그렇더라는 거야. 자, 활동이라는 것도 나는 물만 마셔도 그래요 라는 사람은 거의 이
칼로리가 소모되는 그런 24시간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 그런 게 없더라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그만큼 이 칼로리가 비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은 24시간 거의 가만히 앉아있질 않는 거야. 계속 뭔가를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꼭 뭐 중노동이 아니어도. 그래, 뭔가 우리가 이 정신노동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육체 노동만 칼로리가 소모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내린 결론이, 이 체질적으로 이런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들어온 칼로리와 소모되는 칼로리의 그 차이에 의해서 살찌고 안 찌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이 물만 마신다고 그러지만은 살찌는 사람의 특징은 우선 움직임이 없어. 열량 소모되는 것이 거의 없어. 그런 활동이 없어, 거의. 대신에 물을 마시든지 또는 뭐 사탕을 먹든지 자기는 이런 것은 그냥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들이 식사 시간에 먹는 것만 먹었다고 생각하지 나머지 뭐 한 가지씩 먹는 거는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조그만한 것들을 계속 먹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요즘은 DN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전공학, 생명공학이 발전할수록 DNA라는 것에 의해서 이게 이 유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된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에 의해서 온통 100%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게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 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발견됐는데, 이제 물론 그런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아이들 보면 처음에는 너무도 예쁜 골격으로 잘 자라다가 사춘기가 오면서 이렇게 체형이 바뀔 때 저랑 너무도 닮게 이렇게 굽는다든가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자, 그거는 유전 영향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경험의 요인이. 즉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애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그게 좋은 모습 또는 그게 정상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 제가 막내 같은 경우는 척추측만증이었어요. 너무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조금은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게 자세가 저도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 중학교 때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어느 날 내가 내 모습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 자세로 있는 거 있잖아요. 축축을 끼는 것처럼. 근데 얘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랑 안 닮았나 보다 이렇게 그랬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어느 시기 되니까 저랑 똑같은 자세가 되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른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면이라 제가 가장 생각 걱정됐던 그 우울감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시기에 나타날 때,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물론 없다가 하시지만은, 나는 어쨌든 겪어서 이렇게 또 마음 공부하러 왔는데, 만약에 아이한테 똑같이 그런 시기에 또 비슷한 게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또 공부도 비쪽으로 하니까 그 경험을 나눠주면 되겠지만은, 솔직히 그 과정을 다시 안 겪고 싶은. 자,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봐요. 그 과정을 안 겪고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것보다도 문제는,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담님이 바로 그래도 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애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 보이니까. 보인다는 것이 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뭐 저도 그 산속에 있으니까 주로 다른 일이 없으면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는데 주로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봐요. 영화나 이런 걸 안 보고. 그런데 그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중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저 브라질 여자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가 브라질에 가서 사는 유튜브의 그 어떤 자기 삶의 생활을 보여주는 브라질 가족들하고 이렇게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애가 브라질에 가서 결혼한 게 27살인가 했는데 몇 살하고 결혼했느냐? 18살하고 결혼한 거야. 18살이면 막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 아니?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보니까 여자애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18살 신부가 그 브라질 서양 애들 주로 보면 그래요. 너무나 날씬하고 너무나 이쁜 거야. 너무 키도 크고 날씬한 데다가 아주 이쁜 거야. 그 동생들이 지금 보면 그래.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한 지 애 하나 놓고 이제 한 3년 됐나? 한 4년 됐는데 몸이 이래져 버렸어. 그것도 한국에 와서 한 1년인가 살다 갔는데 애 놓고 이 애 데리고 1년인가 살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브라질 가서 한 1년 살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그 엄마를 보니까 몸이 이렇더라고. 막 배가 이렇고 몸이 이렇더라고. 근데 이제 그 형제 그 여자의 형제 중에 여자 동생이 둘이가 있어. 여자 동생이 둘인데 그 여자 동생 둘이가 너무너무 날씬한 데다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근데 언니는 벌써 엄마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어. 이제 22, 3인데. 자, 그래서 그냥 아마 의사들이 보면은 이거는 유전이다 그럴 거야. 아마 유전이다 그럴 거야. 내 눈에는 유전이 아니야. 그거는 왜 그러냐? 한국에 와서 애 놓고 한국에 와서 할 때는 안 그랬어. 브라질 가면 그래요. 브라질은 온통 살찌는 음식들이야. 맨날 고기에다가 그게 주식이야. 그러니까 채소를 거의 먹질 않아.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고기만 먹는 사람 없거든. 항상 채소랑 같이 먹든가 주가 채소가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한국 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브라질에서 이제 애 키우면서 브라질에서 살게 되면서 살이 막 부쩍부쩍 커가 그냥 보면 막 그냥 이거 뭐 비우고 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 비슷하게 돼가. 그런데 그것이 유전적인가? 유전이 아니라 만약 유전이라면 애 때부터 그래야지, 또는 애가 조금만 크면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왜 부모를 애들이 닮는다고 그런가? 모습까지 닮아간다고 그런가? 이거는 경험의 공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생각과 그 경험이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내가 경험한 것처럼 돼가지고 생각이랑 같이 되는 거고 인식이 같아지고 좋아하고 싫은 것도 자꾸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은 되게 자식도 좋아해요. 물론 자식마다 다 그렇진 않아요.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유전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의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되게 오래 살면 닮는다고 그러죠. 왜 닮아요? 이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경험을 공유가 많다 보면은 이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다 보면은 생각이라는 것도 이제 같은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현상이 비슷해져 가. 이래서 닮는 거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이란 요즘 생명공학에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유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어떤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전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되게 아직도 병원에 제가 이 건강검진을 한 2달 전인가 받았는데 가령 가족 중에 뭐 어떤 그런 고혈압이라든가 뭐 성인병 뭐 이런 것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저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 선친이 제 생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한 10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고혈압일까 봐서 아버지가 고혈압이었으니까. 이게 고혈압은 솔직히 대부분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유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다른도 다 마찬가지지. 근데 저는 아무리 재봐도 혈압이 지금 저혈압 쪽에 가깝지 고혈압 쪽에 가깝지 않아. 근데 다행히
보통 술 많이 자면 혈압 올라가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거예요. 자 유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가령 진화다라고 하는 것처럼 현상을 가지고 분석한 이론이. 그런데 생명공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유전이라는 것은 이제 유전이라고 결정 요소가 너무나 다양한 거야. 즉 다양하다 말은 유전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권사님께서는 그러니까 뭘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이라는 규정을 하지 말라는 데서 지금. 그래요. 자 결국에는 부다님 스스로가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야만, 즉 자녀가 뭔가 자기 관념으로 규정함에 따른 어떤 불편이라든가 그 차이가 인식되게 되는데, 엄마가 뭔가 달라는 인식되는데, 가령 그래도 최소한의 유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관념과 관념일 뿐이야. 그러면 차이가 인식되질 않아. 단지 생각이 다를 뿐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이 다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왜 다툼들이 있어요? 사람 간에 왜 불편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다 자기 생각이 사실이기 때문이지, 둘 다. 결국 어느 쪽이라도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편하지 않아. 규정한 사람이 불편해. 둘 다 규정함이 없으면 둘 다도 불편함이 없고, 둘 간에도 불편함이 없고, 각자도 불편함이 없어. 근데 한 사람은 규정함이 있고 한 사람은 규정함이 없다면 규정함이 없는 쪽은 불편이 없어. 규정하는 쪽이 불편해. 그런데 둘 다가 규정하고 있다면 그럼 이제 싸움이 나든가 알력이 생긴다든가 서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뭔가 자각되려면 어느 한쪽이 규정함이 아예 없어야만 규정하는 쪽에서 문득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날 그래요. 가령 이 도반 중에 그런 분이 있죠. 그래도 사람 간에 최소한 도리라는 게 있지 않아요. 관념이다. 제가 딱 잘라버려요. 그분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어서 보니까 며느리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다 자기 생각 같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제가 다 관념이다. 그래요. 관념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생각에는 이해는 하겠는데, 생각에 따라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 부부 간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도리,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 그래도 있지 않느냐. 저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해요. 도리는 없다. 관념이다. 도리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도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다 같아야 그러면 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다 내가. 그렇지만 여기서 최소한이라 하는 것이 일본 가면 다르고 미국 가면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관념일 뿐이다. 그것을 잡고 있는 한 당신은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최소한 며느리 도리로서가 있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서 며느리 때문에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부사님이 철저히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한쪽이 완전히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가령 그런 것도 뭐 관념에서 자유롭지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도 최소한 유전량이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런 거예요. 최소한 도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그로부터 관념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런 게 남아있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자각돼야만 스스로도 불편이 없고, 자녀에 대한 사랑은 바로 자녀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이 그때 작용되는 마음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게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로서의 어떤 해야 되는 역할이나 이런 거 아직 사회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이게 대립이 어느 순간에
그래요, 그래요.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철저히 그 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요건 제한테 더 들어와야 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보사 저 사람도 정말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불편하게 될 때까지 철저히 깨주려고 하느냐고. 그래. 명성원이나 아무님도 저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오잖아. 다 떨어지잖아.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응? 그런데 물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일까? 철저히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보사의 일이에요. 왜? 그렇지 않고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관념만 있어도 이 관념이 다시 눈덩이 붙듯이 굴러가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것이.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불씨도 철저히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불편해서 하나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언젠가는 자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자각이 됐을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게 남아있는 한, 뭐 그 정도는 괜찮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구르고 굴러서 눈덩이처럼 관념이 커져서 결국 괴로움이 또 빠질 때까지, 괴로워서 못 산다 할지 다시 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럴 때마다 외수가 거다니까는 정글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면은 뭐 진화니 유전이니 라고 현상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그만하지, 이제 나도 이제 됐는데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느 하나라도 걸려가지고 이해가 된다라고 돼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봐요. 요즘 양자 물리학 그러죠. 양자 물리학에, 저는 양자 물리학 공부한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김상욱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양자 물리학을 쉽게 대중들에게 강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중에 이러더라고. 양자 물리학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 기본 진리. 단 하나의 진리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게 양자 물리학의 가장 기본 원리래. 그러니까 기본 이치래. 자, 이것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사람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원자는 이것의 원자와 사람의 원자가 다른가? 원자는 다 똑같아. 원자는 다른 원자가 없어. 이 원자 저 원자가 다르잖아. 모든 원자는 똑같아. 즉 양자 하나와 뭐 전자가 뭐 두 개든 이 원자의 구조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이라는 것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뭐예요? 원자라고 하는 그 단계는 다르잖아. 이것이 원자나 이것이 원자나 다르잖아. 모든 원자는 다 원자라서 똑같아. 응? 그리고 현상 차이가 뭔가? 그런 원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응? 최소 단위가 원자야. 이제 이야기할 때는 원자인데 최소 단위 구성되어 있는 최소 단위, 최소 요소로 보면은 이거하고 전부 다르지 않아. 다른 어떤 요소가 없어. 양자 물리학에서는. 응? 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유전이 어디 있냐고. 어쨌든 현상적으로 그냥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차별적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응?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는 아예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독립된 물질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원자만 있을 뿐이야. 구성하는 모든 구성의 최소 단위가 원자야. 그런데 이것도 이미 깨져버렸잖아. 원자가 아니라 이제 뭐 미립자, 뭐 쿼크로 가면은 원자라는 것도 깨진 거예요. 응? 여기 가면 더욱이 차이가 없어지죠.
이게 이 현상이라는 것이 원자들 조합의 현상이야. 어떤 이 존재의 실체로서의 현상이 아니라. 근데 이게 실체여야 유전이 있을 거 아니? 자, 그래서 어떤 관념도 붙을 수가 없어. 관념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물건이라면 어떤 물건이 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그 현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들은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결국에는 원자들이 어떻게 원자 간의 이 관계에 의해서 되느냐, 그냥 이거 있을 뿐인 거지. 그 원자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생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원자들 간의 구성에 의해서 마치 생명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일 뿐인 거지.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기본적으로 양자물리학이에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 어떠한 관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의 관념이 있다는 것은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물건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 즉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사님께서는 이 말씀이 전에 본문에서 뭐 사람들이 물과 뭐 파도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조차도 그냥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과 파도가 다른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구성할 게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에는 모든 유전이니 진화니 쌓는 것은 전부 다 바로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아직은 100%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규정해버리면은 경험에서 그렇지 않는 것이 자극될 수가 없어. 어떤 규정도 없었을 때 뭔가의 어떤 이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극될 수가 있는데, 이래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자극되는데, 규정을 해버리면은 이래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자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란 바로 규정할 수 없으면,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 거기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규정해버리면은 이미 그렇다고 규정했는데 어떻게 자각이 일어나겠어? 그냥 규정된 그대로일 뿐이지. 그 점인 거예요. 자, 삶도 똑같은 문제예요. 삶이라는 것이 수행도 다르고 삶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다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의 점검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강해지면 여기 생각이 몰려갔다가 또 이제 거사님처럼 거사님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전체를 모르면 어느 순간에 끌리면은 또 걸리면 그래요. 하여튼 결국에는 뭔가 불편함의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됐을 때 그런 자각의 경험들로서 이제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히 맞는 말씀을 제 경험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또 그 반면에 그게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게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싫은 마음은 결국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뭐든지 잡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이란 철저함이 있어야지 대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 이제 갈수록 그게 와닿죠. 고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좋습니다.